안녕하세요.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허요환 목사입니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현재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낙태죄 폐지를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법 개정 절차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낙태죄 판결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과 함께 앞으로 법률 개정 과정에 교계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또 생명 존중을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말씀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이신 김길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산 생명윤리연구소의 이명진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의 신동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생명사랑운동연합의 송혜정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11일이었지요. 낙태죄 헌법 불합치 선고가 내려지고 헌법재판소 앞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렸다고 들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반대 측에선 비통한 마음의 탄식이 이어졌다 합니다. 김길수 목사님,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지난 30년 동안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지킴이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이번 판결이 참담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이 판결로 정의가 죽은 것이고 태아의 생명이 죽음에 방임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죽음의 문이 열린 것이죠. 헌재의 판결은 여론이 자연 법칙을 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이긴 비이성적이고 비법률적인 판결입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낙태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오히려 여성들은 더 많은 낙태의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한 사람의 생명으로 보호돼야 하고 그 존엄성이 반드시 존중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낙태죄 판결이 또한 한국 교회에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낙태를 자유롭게 하기로 했어. 그러면 너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조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교회가 태아를 지키는 자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하는 가인의 변명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낙태로 죽임을 당하는 태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낙태 문제는 죽음의 문제 대 생명 문화의 전쟁이고 기독교 세계관 대 유물사 간의 전쟁이며 하나님 나라 대 사단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명진 소장님께서는 빌라도의 판결과 베드로의 배신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이런 논평을 하셨었는데요. 기독교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한 분으로서 어떤 판결에 대한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예,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에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꼭 2000년 전에 우리 죄 없는 예수님을 이 군중들의 그 목소리에 눌려서 죄 있는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임을 이제 당하도록 판결한 빌라도의 판결을 보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군중들의 그 분위기와 이 억압에 눌려서 침묵으로 이 동조해버린, 그리고 도망가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준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억에서 없애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저지른 그런 그 흔적들을 지우고 싶은 그 마음에 동조하고 침묵하면서 눈 감고 따라갔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런 그 이 반기독교적 결정이 나는데도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이 무책임하고 또 그다음에 침묵으로
또 암묵적 동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에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참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죠. 거기다가 이제 헌재 그 판결이 난 다음에 이분들의 그 구호가 정말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낙태죄 호언, 그 다음에 뒷마디가 아멘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엔 틀림없이 목사도 있었고 또 크리스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경고를 내리신 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낙태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7년 전인 2012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만에 판결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 신동일 교수님, 이 법학자의 입장에서 이번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학 입장에서 특히 이제 저는 앞에 두 분 말씀하고 좀 달리 좀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2년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고 2019년이 이제 7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고, 그다음에 동일한 재판소에서 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법률가나 법학 입장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거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법제도라고 하는 게 원래 그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념을 지키기 위한 거고,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제도라고 하는 게 대부분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누가 그걸 담당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지켜주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근대법이라고 하는 특징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제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건 이거죠. 2012년 그 판결을 내릴 때의 법률과 2019년 판결을 내릴 때의 법률이 달라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상이나 사람의 생각이 법의 해석에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법의 해석에 작용을 하는 게 이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이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세에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와 동일한 좀 시대의 착오적인 역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는데, 법이론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좀 많죠. 첫째는 2012년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저도 참여를 해봐서 이제 좀 잘 이제 내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2012년은 소위 의사가 그때 조산사였는데, 조산사의 그 소위 낙태를 도와주는 행위에 대한 어떤 형사 사건에 이제 중심이 됐던 규정, 그러니까 270조 1항에 대한 문제를 헌법에 안 맞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심판을 청구한 거고, 이번 사건은 동일하긴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의사분이 낙태죄에 이제 기소가 되니까 그 기소 내용을 자기 그 사건의 대상이 된 법률이 헌법에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를 신청한 건 동일했는데, 1차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어요. 근데 기각을 했던 이유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2012년과 뭐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 2012년에 그 이미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로 기각을 했는데, 이제 헌법 소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법률로 물어볼 수가 없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권 침해됐다라는 사람이 이제 청구를 하는 건데, 그 제도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제도가 법률이 문제가 될 때하고 소원이 문제가 될 때하고 이게 똑같지가 않거든요, 절차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사안으로, 그러니까 법률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소원을 다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법률 심사의 대상이 되는 형사 사건이 중심이 된 사건하고 소원을 다루는 거는 약간 민사 재판처럼 형성을 해서 구성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보시면은 결정문 초반에 나오는 소위 대항범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법률 하는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헌법재판소가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말에 낙태죄는 사실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낙태는 태아는 인부로부터는 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그 문제를 결정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냐면 생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자기의 어떤 사회적 생존이나 사회적 여건에 대한 자기 결정을 타인 생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약간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특정 개인에게 준 거와 비슷한 그런 효과나 그런 법 논리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그런 거죠. 타인의 생명을 왜 어떤 사람의 결정으로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조금 더 헌법재판소가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조금 면밀하게 봤으면 하는 게 좀 아쉬운 거죠. 네. 우리 송혜정 대표님 어머니로 또 부모의 한 분으로서 이 낙태죄 결판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이 마치 보편적인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그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을 거의 매일 보다시피 같이 집회도 하고 또 그분들이 시위하는 모습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 낙태죄 폐지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미 그 자녀를 낳아본 어머니들, 젊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태아가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시간을 헌신해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 측에 그 피켓이나 또 어떤 그림이나 그런 거 보면은 이미 인부들의 배 위에 써놓은 거친 말이나 여성의 자궁 위에다가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든 어떤 그런 욕설이나 그런 걸 보면 여성으로서는 오히려 굉장히 여성 몸에 대한 모멸감을 느껴요. 그리고 또 그 시위를 하러 오신 그 여성분들의 모습이 정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주장하시고 어떤 그 조직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이 판결은 여성 문제, 여성 인권을 다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거대한 정치적인 세력에 여성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면서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이 예상외로 고등학생과 같은 어린 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지금 너무 우려하고 지금 걱정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저희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빈 곳에 너무나 악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그래서 가르치지 않은 게 대해서 참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결국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결론이 임신 자체가 여성에게 해악이다. 임신을 부정해요. 예. 정말 여성이 반드시 보호받아야 될 고유 권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된 여성의 인권이 훼손되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끊임없이 이 악한 생각 속에 끌려다닐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낙태죄 헌재 판결은 이제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제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민감한 사항들이 많아서 의료계, 법조계, 또 종교계 다양한 입장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길수 목사님, 앞으로 이제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까? 현재의 결정은 임신 22주까지 독자적 생명체가 되는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새로운 법을 만들 때에는 임신 12주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이정미 의원안도 이런 연장선상 안에서 발의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낙태 수술의 90% 이상이 임신 12주 전후에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찬성하는 프로초이스 측에서는 임신 12주 내에 사회 경제적 사유까지 넣어서 전면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최종 타깃으로 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어느 시점을 자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도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 아닌 적이 없는 겁니다. 마치 당근을 어느 부분에 잘라도 당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성경도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에 그
태아인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즉 태아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의 사망 시점을 심장이 정지한 심장사로 지금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영국에서 연구에 의하면 태아의 심장이 수정 후 16일이면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수정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라는 것은 의과학의 팩트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제 딱 한 케이스, 즉 산모 구명을 위해서 즉 태아와 산모가 어떤 위험에 노출될 때는 한쪽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으되 그 외에는 낙태 수술은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태아 살해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헌법의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존중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미국에서도 그래서 8개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차제에 생명 존중에 충실한 그러한 낙태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신동일 교수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정미 의원 아마 안 하나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의 골자는 형법 269조하고 270조가 이제 각각 사망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체를 폐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모자보험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있는데 사실 모자보험법이라고 하는 건 모성을 보호하는 법이고 임신을 중단시키는 거는 단 한 조밖에 없거든요. 14조. 근데 거기다가 이제 추가 조항을 만들어서 지금 말한 것처럼 그 김 목사님이 워낙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예컨대 뭐 22주나 뭐 14주나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는 근데 사실 입법할 때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헌법재판소 법률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나 아니면 위헌이라고 하는 결정이 나면 당연히 이제 정부 측이나 이제 국회를 통해서 새로운 입법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문제된 법률을 헌법을 효력을 정지시키고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이 법률을 정지시킨 거를 대체하라 이 명령이지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는 판결문 그대로를 실어서 입법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 목사님 말씀 중에서 좀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근대 정신의 특성이 뭐냐면 과학이에요. 근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 그 이 소장님처럼 뭐 의학만 과학이 아니라 법학도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학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이정미 의원 안은 개인의 그냥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낙태죄도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복잡해서 안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자기 낙태죄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결정의 내용이 아니면 의사 등에 의한 어떤 낙태만 결정이 되는 건지가 아직 법이론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리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 자기 낙태 부분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도움 없이 혼자 낙태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그런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소위 대항범 이론이 미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미치지 않는 경우에 그 법효력을 입법으로 보장하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 법률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히려 예컨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하는 경우만 이제 다시 입법을 하고 나머지 자기 낙태에 대한 경우는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하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이고 또 그렇게 보면 핵심적으로 이제 자기결정권의 문제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는 새로운 논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열려있는 논의가 되니까 오히려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잘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하면 뭐 미국의 알라바마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그거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낙태죄 이거 제가 좀 길어지는데 하나만 추가하면 낙태죄를 처벌하게 된 동기가 의학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의학협회에서 그 태동이라고 하는 거를 제안하면서 이건 살아있는 생명이구나라고 해서 규정을 한 거지. 그 전에는 처벌하는 법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가는 거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자기 낙태를 자기 결정권을 통해서 타인을 죽이자. 태아는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비과학적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 틀에서 설명을 하면 그 과학적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이명진 소장님이나 또는 송혜정 대표님 이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 낙태에 관한 것은요 예전부터 아주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여러분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BC 4세기에 히포크라테스 그 학파가 만든 이제 그 선서입니다. 거기도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이제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서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도 무분별하게 이렇게 그 윤리적 민감도가 떨어진 이런 의사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생명을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고 낙태를 무분별하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양심을 깨우치게 된 거죠. 말씀대로 이 의과학이라는 것은 윤리와 그 생명 존중의 사상이 바탕되지 않으면은 이건 흉측한 그 무기가 돼 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나치들의 그 인체 실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선서를 하게 됐죠. 그 후로 이제 지금까지 2000년 넘게 모든 의사들은 요새는 제네바 선언이라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만은 생명 존중 사상이 제일 먼저입니다. 근데 일부 이 사상에 이제 좀 일부 이제 잘못된 그런 윤리적 민감도가 떨어지거나 이 유물론에 좀 이제 몰입된 분들의 그 주장이 목소리가 커져 보여서 그런데 대다수의 의사들은 이제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의과학을 존중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들도 지성적인 판단과 그런 그 대열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송혜정 대표님. 네, 이번 그 정의당 발언에 인해 가지고 국민들은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신 교수님께서 너무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22주하고 14주가 언급된 이유는 그러니까 22주 예외 태아를 봤을 때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어렵고 그다음에 또 여성들이 그 낙태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그 숙려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서 낙태 그 여성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의 어떤 약간 절충안 비슷하게 이 생명권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헌법 불합치를 낸 그 헌법재판관들이 말씀하셨고 이제 이거는 위헌이라고 또 주장하신 분들 3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그것만 하면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전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그래서 한 14주 임신 초기 정도까지는 임의로 낙태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이제 이렇게 하신 거지. 그게 14주에는 임의로 낙태할 수 있고 22주는 사회 경제적인 어떤 다른 이유로 이유가 있으면은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이 법안이 아닌데 정의당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자마자 그냥 냅다 그냥 그대로 이대로 그냥 개정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너무 기가 찼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 일단 정의당이 그 입법기관이라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나 이렇게 원시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을 하나. 그런데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했나 보다 하는데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거는 입법기관에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그 기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새롭게 정말 우리 태아 생명도 살리고 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바른 쪽으로 법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라는 거 그거 분명히 좀 아셨으면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 사례를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신동일 교수님 혹시 저희가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가 있겠습니까? 외국 사례는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외국 사례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뭐냐면, 근데 이제 법은 크게 2가지 줄기가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미법 계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륙법 계열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원래 뿌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의 공화정기를 이제 따랐느냐 아니면 황제정기를 따랐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황제정기에 들어와 있는 대륙법 그 소위 시민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법 체계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국가에는 독일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좀 많은 제도를 거기서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독일의 경우는 이제 2번의 그 독일도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그 12주 규정을 갖고 있어요. 유럽처럼. 근데 그 규정이 75년에 들어왔는데 75년 들어오자마자 헌법재판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위헌이 결정을 했죠. 그 새로운 법률에 대해서. 그리고 2번째는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92년에 이제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법을 이제 균형적으로 조합하는 법률을 만들면서
낙태 조항이 동독식으로 좀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나오자마자 이제 92년에 또 독일이 헌법재판소로 그 새로운 법률에 대해서 이제 위헌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독일도 우리하고 좀 상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낙태를 좀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았던 게 이제 딱 그거였거든요. 뭐냐면 태아 생명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예컨대 기간을 둬서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간의 근거 없이 어떤 때는 낙태를 해도 되고 어떤 때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헌법적으로도 이제 인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다만 이제 그 다음 새로운 입법에서는 독일이 상담을 조건으로 그리고 여성의 소위 이제 이게 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사회 경제적 사유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사유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데 독일 연방 기본법에 보면 사회 경제적 사유를 판단하는 그 주체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사회 경제적 사유가 없도록 만들어지는 게 국가의 의무거든요. 그러면 사회 경제적 사유로 시민이 낙태를 하는 거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법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회 경제적 사유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상담이나 이런 다른 어떤 보완적인 제도로 낙태를 제한하는 걸로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나라의 이해입니다. 네. 아마 우리 이명진 소장님께서도 외국 사례 좀 소개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시죠? 예, 이 낙태에 관해서 이제 한 50년 전에 1973년에 로데 웨이드 판결이라는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낙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죠.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한 4,500만 명의 그 태아가 지금 이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판결 이후에 지금 이제 그 생명에 대한 모든 이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법을 만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한 300개 정도의 그 낙태 반대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거에 대한 반증이죠. 최근 대표적인 그 이제 활동을 보면요, 이제 법안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 운동 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이브 더 스톡이라는 그런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단체에서 생명 이제 존중을 위해서 낙태 반대를 위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 그 어떤 버스를 하나 좀 만들었습니다. 특수한 버스를 한 15만 불 정도 하는데 이 안에 그 초음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총 48대를 미국 전역을 이제 돌면서 초음파를 해주는데 어디서 하느냐? 미국의 그 낙태 시술소로 알려진 그 미국 가족계획협회 근처에서 이제 초음파를 보여줍니다. 낙태를 하는 여성들에게 이 초음파를 보여줬을 때 심장 소리를 들었을 적에 우리 인간들은 그 심장의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구나. 그러면서 그 초음파를 이제 한 그 여성들이 한 5명 중에 4명이 출산을 결심하고 출산을 한다 그럽니다. 이것이 뭐 어떤 저희들이 그 법을 만드는데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낙태를 하기 전에 초음파로 반드시 산모가 이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듣고 또 태아의 모습을 반드시 보도록 이제 하는 이제 법도 만든 주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런 낙태를 하는 그런 미국 단체에서는 초음파 소리나 심장 소리를 들려주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요 최근에 그 이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언플랜드라는 이런 그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언플랜드 이 영화는 한 8년 동안 한 22,000건의 낙태를 관여했던 그런 에비 존스이라는 분이 실화인데 이분이 낙태하는 그 장면을 초음파를 보는 순간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지금 현재 한 500명 정도가 그 낙태 시술소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나는 이 직장을 할 수가 없다. 생명을 이렇게 파괴하는 이제 직장에서 내가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게 부끄럽다고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운동으로 이제 지속이 돼야 됩니다. 저희 나라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50년 전에 이렇게 그런 그 역사적인 과오와 많은 이 큰 교훈을 안고 있는 이런 거를 50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데 왜 되돌아가서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바람직한 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김길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태죄 이 헌법 불합치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낙태죄라는 법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낙태죄를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국가가 생명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낙태를 죄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태아의 생명은 물론이고 영아, 유아, 어린이, 성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안락사 자유화, 인간 배아 자유, 또 배아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문제 등 이러한 생명윤리 문제가 또 비윤리적이고 비생명적인 그런 문제가 아마 본물 터지듯이 터질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네. 이제 법률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우리가 낙태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실천 과제가 있지 않을까, 또 올바른 성교육이나 혹은 낙태 예방 교육 여기에 대한 어떤 실천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송혜정 대표님 여기에 대한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날 이후에 판결 날 때까지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면서 저희가 앞에서 이제 시위하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 판결은 났습니다. 판결이 났으면 이제 물론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법안을 잘 만들으라고 시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낙태 반대를 저희가 낙태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낙태가 만연해 있었거든요, 저희 나라에. 근데 이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낙태가 법으로 범죄시 되지 않더라도 개인이 낙태를 안 하는 나라가 되는 게 사실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실제 현장에서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낙태에 대한 긴장감이나 낙태에 대한 양심이 너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태아 생명이라든지 낙태에 대해서 전혀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접 그러면 나서서 소리를 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제가 직접 이제 교회나 뭐 신학교나 거리나 이제 막 나가는데 나가서 느끼는 게 낙태, 살인, 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리고 태아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태아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언급한 교회 앞을 갔을 때 그 학생들이라든지 다른 어른들이 태아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그게 대해서 익숙하니까 쉽게 이건 생명이에요, 살려야 돼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걸 언급하지 않은 교회 앞에 가면 태아 사진 자체를 보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우 징그러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아에 대해서도 좀 익숙하게 접근을 시키고 태아가 생명이라는 것도 좀 익숙하게 접근을 시켜서, 왜냐하면 태아가 생명이면 낙태는 자연스럽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방향을 시위할 때는 낙태죄 폐지하면 안 됩니다라고 시위했지만 일단은 우리 특히 이제 그 믿는 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태아에 대해서, 태아가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실천 과제, 올바른 성교육이나 낙태 예방 교육은 우리 이명진 소장님이 조금 더 할 이야기가 좀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크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성교육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가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은 이제 성상생명윤리연구소에서 이제 방향을 이제 우리 활동 방향을 적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방입니다. 이런데 생명을 죽이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해야 되거든요. 그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생명에 대한 그 존중과 그래서 경외심을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먼저 필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뭐 피임 교육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윤리가 바탕이 되지 않은 성교육은 독이 든 사과를 아이들에게 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윤리가 없는 빠진 그런 법은요, 도리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보호하지 못하고 사람을 억압하는 억압도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방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구한 그 생명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태아 살리기 운동에 이제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두 가지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인 것은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 쉰들러라는 분이 한 사람이 생명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제는 이 상황에서 저희 이제 생명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나 많은 단체들은 한 생명의 대화를 더 구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법안에 잘 마련되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미혼모가 비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신분이 노출되는 게 두려워서 낙태를 결심하지 않고 안전하게 또 그렇고 보호받으면서 출산할 수 있는 비밀 출산법도 이제 저희들이 좀 준비해놓고 이제 제안하려고 하고 그와 함께 지금까지는 남성들에 대한 그런 책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남성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그 부성 책임지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캐나다나 미국 같아서는 이제 만약의 경우에 자기가 임신을 이제 여성에 같이 이제 태아가 임신됐는데 도망갔다. 근데 그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이제 우리 운전면허증을 뺏어버리죠. 여러분 좀 캐나다나 미국은 이 땅덩이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에게 그 면허증을 뺏는다는 거는 뭐 감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넘어서 어떤 나라는 이제 여권을 몰수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분이 생활 능력이 없을 때는 나라에서 먼저 이제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이 돼서 경제적 이제 그 능력이 생겼을 때는 이제 구상권을 그 나라에서 남성에게 추징을 하죠. 일명 히트앤드런 방지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것들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 교회가 이런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 해야 될 역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길수 목사님, 한국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번 주 19일에 주일 오후에 청주에 있는 오송 생명교회에서 그 교회가 부부주일로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서 낙태 반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가 끝나고 이제 그 장로님이 자기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인데도 자기가 지금 나이가 63세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낙태 문제에 대한 설교를 처음 듣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생명 존중에 대한 설교를 강단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낙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낙태는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라고 강단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수년 전부터 얘기한 생명주의를 우리가 또 지키도록 하고 그래서 생명 존중 운동을 신앙 운동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로 인한 이 민족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생명 구조가 우선이거든요. 생명이 있어야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생명 운동을 신앙 운동으로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네 분 각자 많은 시간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신동일 교수님부터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서 못다 하신 이야기 또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거는 낙태죄 폐지와 모자보험법의 대체 입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더 이제 관계된 다른 작은 법률들을 함께 이제 고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입법을 할 때도 법 하나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좀 생겼어요. 근데 요번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예컨대 뭐 그 생명윤리에 관한 관련 법률들, 그다음에 배아 실험을 못하게 하는 거, 또는 낙태에 대한 어떤 선별 낙태 이런 걸 아예 못하게 하는, 또
또는 의료보험의 문제까지 좀 종합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좀 깊이 있게 봐야 네. 앞으로 실수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우리 성혜정 대표님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당장 이게 법안이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에 바라는 것과 현장에서 교회와 직접 부딪히면서 저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 성도입니다. 성도 입장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일단 국회는 이 낙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생명 존중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것이냐에 따라서 법은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 그래서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에서 사실은 목사님 한 분이 모든 성도들의 생각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낙태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잘 말씀하시면 성도는 다 바뀌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실제로 낙태한 성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처가 많아서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성도는 내 상처를 목사가 건드려주지 않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회개할 때니까 낙태를 언급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이 부분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예. 목회자로서 뜨끔한 얘기. 우리 이명진 소장님. 예, 네. 그 구체적으로 그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는요, 이제 그 이 법안 마련을 위해서 이제 곧 7월 8일 날 우리 그 송파가 박인숙 의원 주최로 저희들이 이게 세미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법조계 또 의학계 그다음에 여성계 발제자들이 좋은 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법안 마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저희 이제 법안 마련 TF도 이제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교육 면에 있어서도 우리 차세대의 그 청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 한동대에서 우리 청년들 한 1,000명이 모여서 복음 한국 가스펠 코리아라는 집회를 엽니다. 이 집회에서도 둘째 날 미국에서 상영됐던 언플랜드라는 영화를 상영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사랑하기 위해서 회심하고 돌아와야 되는지 경정을 울리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명을 죽여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살려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신드로 리스트처럼 한 명이 태어나도 더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길수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약자 중에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것은 저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5만 교회 700만 성도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생명을 보호하는 이 생명 운동을 마지막 신앙 운동으로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태 문제는 단순한 사회 문제, 여성의 문제, 법률의 문제 그 이상이고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태아의 생명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런 기도회를, 생명을 위한 기도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 반대 세미나, 생명 존엄성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생명 윤리적인 문제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교회 위주로 해서 전개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국회에서 이제 제정되고 있는 낙태죄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또 제가 바라기는 이런 생명 운동을 하는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전국 교회에 제가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과 이에 따른 법률 개정에 관한 여러 쟁점을 짚어보고 생명윤리 회복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 교회 역할에 대해 깊이 논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국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